유신그룹의 70층 회의실은 도시의 폭풍우를 발 아래에 둔 채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번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자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권지혁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차갑고 명료했다. 그의 모든 것이 그러했다. 감정 없이 오직 사실과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남자. 그의 앞에는 한때 건실했던 중견 기업의 대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래서 강 대표, 당신 회사의 부채 비율과 잠식된 자본금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인수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말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의 최종 확인 절차와도 같았다. 강 대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냉혹한 명성은 반박의 여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혁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상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상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통제된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유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심장을 얼음으로 감쌌다. 동정, 연민, 사랑 같은 단어들은 그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존경했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의 이해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정상에 홀로 서 있는 포식자였으며 그 고독이야말로 그의 힘의 원천이라 믿었다. 회의는 지역이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또 하나의 기업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회의실을 나온 지역은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에게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다. 인수 절차, 인력 재배치, 그리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까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밖은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조용히 목적지를 물었다. 자택으로.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에 흐릿해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처럼 보였다. 그의 삶은 끝없는 전쟁이었고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승자였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옥탑방에서는 한설인이 캔버스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헤집어 놓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붓은 물감을 찍지 못한 채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1년 전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이 유신그룹의 자회사와 얽힌 납품비리 사건에 휘말린 직후였다. 경찰은 단순 추락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서린은 그들의 죽음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거대한 유신그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히기엔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다. 부모님이 남긴 것은 작은 옥탑방과 얼마 되지 않는 빚, 그리고 딸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다. 서린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붓을 놓지 않았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그림에는 언제나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이니까.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공모전 작품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품에 안았다. 이 비를 뚫고 우편 접수를 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비를 맞기에는 너무 작은 우산을 받쳐둔 채 서리는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다. 거센 비바람에 우산이 뒤집히려 했지만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가슴에 더 꼭 껴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 생각으로 가득했다. 만약 그들이 살아계셨다면 이 비 오는 밤에 혼자 이렇게 떨고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녹색 신호등이 켜지고 그녀는 무거운 생각에 잠긴 채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덮쳤고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권지혁의 세단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서린의 불과 한 뼘 앞에서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지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차창 밖에 한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짜증. 그것이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동선에 끼어든 불청객에 대한 본능적인 불쾌감. 그는 창밖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겁에 질려 울거나 놀라서 주저앉는 흔한 모습이 아니었다. 비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소녀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서린 눈빛으로 차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굴복시켜 왔지만 그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다. 작고 가냘픈 체구 어디에서 저런 강인함이 나오는 것일까? 흠뻑 젖은 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슬픔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단단한 생명력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지혁은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나 혹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고 버텼다. 눈앞에 거대하고 검은 차는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를 노려보았다. 안에는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 뿜어내는 위압감만으로도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 짐작이 갔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고쳐 안은 그녀는 차를 향해 짧게 쏘아붙이듯 한 번 더 노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횡단보도의 남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저 오만한 차의 주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운전기사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에 그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삶에 등장했던 모든 여자들은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했다. 그들은 화려했고 계산적이었으며 언제나 무언가를 갈망했다. 하지만 방금 그 소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이 아닌 삶 그 자체를 향한 치열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거친 들판에 홀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처럼.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따라가. 운전기사는 의아했지만 감히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없었다. 차는 조용히 서린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우체국에 들러 서류를 붙인 뒤 다시 빗속을 걸어 한 카페로 들어갔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는 그녀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지혁의 눈에는 그 모든 평범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시간은 돈이었고 감정은 낭비였다. 그런데 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을 이름도 모르는 소녀를 지켜보는데 쓰고 있었다. 카페에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서리는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다시 낡은 우산을 펼쳐들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지혁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의 관찰은 무의미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명령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저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이름, 나이, 가족, 직업,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짧고 단호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동안 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의 책상 위에는 한설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22살, 미대 재학생, 부모님은 1년 전 사고로 사망. 아버지는 한때 유신그룹의 자회사였던 대진정밀의 협력업체 사장. 지역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대진정밀은 작년의 부실 경영과 회계 부정으로 그가 직접 정리했던 회사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설인의 부모가 사망한 사고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실족사였지만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대진정밀의 비리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지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비 오는 날 우연히 마주친 행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이 움직이는 동안 어딘가에서 부서지고 상처 입은 파편 중 하나였다. 그는 수많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목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대의를 위한 사소한 손실이라고 치부해왔다. 하지만 한설인이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마주하자 그 사소한 손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것은 동정심인가? 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호기심인가? 정보욕인가? 아니면 자신의 결정에 대한 뒤늦은 책임감인가? 그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한설인이라는 존재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돌멩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그의 심장이라는 깊고 고요한 호수에 작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대진정밀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와. 내가 직접 검토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바로 어제 그 비오는 밤의 횡단보도에서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밤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불빛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이 아닌 책상 위 두꺼운 서류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진정밀 사건 보고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수많은 사업 중 하나에 불과했던 이미 종결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한설인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낡은 서류 뭉치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균열의 시작점이자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몇 시간째 같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한설인의 아버지, 한상민 씨의 사진이 낯설게 그를 응시했다.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 기록 너머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수많은 전쟁 같은 협상과 거래 속에서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것은 냉철한 이성뿐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고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보는 본능적인 감각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빗속에서 마주쳤던 한설인의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토록 강한 생명력을 지닌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과연 그런 비극적인 가족사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체념이 아닌 저항에 가까웠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작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인정해야 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가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혹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무언가에 대한 희미한 동경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이 싫었다. 감정은 언제나 판단을 흐리고 약점을 노출시켰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셀러로 향했다. 최고급 와인 한 잔을 따랐지만 복잡한 향은 그의 머릿속을 맑게 해주지 못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비서실장이 추가로 보고한 한설인의 개인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일상은 잿빛에 가까웠다.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밀린 병원비 고지서 사본이 파일에 첨부되어 있었다. 지역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아래에서 이런 종류의 공공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왔다. 그것은 그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공공함은 마치 자신을 향한 무언의 고발처럼 느껴졌다. 그의 성공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연약한 존재.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김 실장, 유신재단을 통해서 한설인 씨 할머니의 병원비를 처리해. 익명으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는 이것이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면 대진정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변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계산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시작된 보호 본능이라는 것을. 다음 날 지혁은 대진정밀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진정밀의 부정을 처음 고발하고 인수를 주도했던 인물은 박상무였다. 그는 유신그룹 내에서도 야심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역의 라이벌인 세진그룹의 최진석 회장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역은 박상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비밀리에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제국 안에서 벌어진 배신은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다. 박상무는 대진정밀의 핵심 기술을 최진석에게 넘기는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한상민 사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정황이 드러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단순히 사업적인 손실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토 안에서 감히 자신을 속이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최진석. 지역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언제나 비열한 수로 자신의 뒤를 쫓던 남자. 이번 기회에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한설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최진석과 그의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지역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열쇠를 먼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한서린이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이 작은 갤러리에 전시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날 저녁에 모든 일정을 취소시켰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소박하고 낡은 동네의 작은 갤러리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런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그의 발은 갤러리를 향하고 있었다. 갤러리 내부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여러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 사이에서 지혁은 단번에 한서린의 그림을 찾아냈다. 그림의 제목은 잿더미 속의 씨앗이었다. 그림은 온통 어둡고 무거운 색채로 가득했지만 그 중심에는 폐허가 된 도시에 갈라진 아스팔트 틈을 뚫고 솟아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새싹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밝고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지혁은 그림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림 속에서 한서린의 영혼을 보았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꿋꿋한 의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나려는 강인한 생명력. 어젯밤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눈빛이 바로 저 그림 속에 있었다. 그는 그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가 평생을 추구해온 부와 권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렬함이었다. 그의 삶이 오직 빼앗고 부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쌓아 올리는 것이었다면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무언가를 피워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한 소녀의 작은 세상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대진정밀 사건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오이자 그녀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갤러리 한쪽에서 친구와 함께 자신의 그림을 보며 수줍게 웃고 있는 한서린의 모습이 보였다. 지혁은 순간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림 속 새싹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주변의 공기마저 밝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그녀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의 저 미소를, 저 빛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관심이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며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경류가 시작되고 있었다. 갤러리를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명확해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그의 세상은 이제 오직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세진그룹의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가 연기를 느긋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이 질서와 통제의 상징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다면 최진석의 공간은 금과 대리석으로 치장된 과시적인 욕망의 집합체였다. 그는 방금 부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유신그룹의 권지혁이 이미 종결된 대진정밀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상민의 딸인 한서린이라는 미대생이 있다는 것. 얼음 왕자께서 드디어 인간적인 구석을 보이시는군. 최진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에게 권지혁은 언제나 넘어야 할 산이자 지독한 열등감의 원인이었다. 권지혁이 냉철한 전략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제국을 건설했다면 최진석은 온갖 비열한 수와 정경유착으로 자신의 왕국을 넓혀왔다. 그는 권지혁의 완벽함에 항상 균열을 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벽한 갑옷의 틈새를 발견한 것 같았다. 여자, 그것도 힘없고
평범한 미대생이라니. 최진석은 이것이 권지혁을 흔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수족에게 전화를 걸어 나지막이 지시했다. 그 여자애한테 작은 경고를 하나 보내. 너무 심하게는 말고 겁만 줄 정도로. 권지혁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게. 그날 밤 한솔이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계단을 오르는데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작은 방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없어진 물건은 없어 보였다. 노트북도 얼마 안 되는 현금도 그대로였다. 이것은 단순한 좀도둑의 짓이 아니었다. 서린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놓인 이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희망이자 분신과도 같았던 그림, 잿더미 속의 씨앗이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무참히 찢겨 있었다. 새싹이 피어나던 바로 그 부분이 마치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힘이 쭉 빠지면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녀의 꿈과 영혼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대수롭지 않게 현장을 훑어보고는 단순 침입 사건으로 접수하고 돌아갈 뿐이었다. 서린은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남아 절망적인 무력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방금 전송받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처참하게 망가진 한서린의 작업실과 갈갈이 찢긴 그녀의 그림이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주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진석, 감히 그의 것을 건드렸다. 그는 아직 한서린을 자신의 것이라고 명명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미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였다. 최진석의 이번 도발은 비즈니스적인 경쟁을 넘어 권지혁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분노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였다. 그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연락했다. 한서린 씨 주변의 모든 감시를 최고 등급으로 올려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이 짓을 한 놈들, 그리고 그 배우까지 오늘 밤 안으로 내 앞에 데려와. 살아서.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전화기 너머에 경호팀장마저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 작은 새싹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이제는 그 새싹을 자신의 성 안으로 옮겨와야 할 때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그의 차가 밤의 도시를 가르며 한서린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녀를 설득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한 그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랐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한서린은 찢어진 캔버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과 혼란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며칠 전 밤 횡단보도 앞에서 그녀를 칠 뻔했던 바로 그 차의 위압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인 경계심에 몸을 움츠렸다. 지혁은 난장판이 된 방을 한번 훑어본 뒤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그는 어떤 위로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내 이름은 권지혁입니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다. 서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유신그룹의 회장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지혁은 그녀의 혼란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한 건 나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권지혁, 유신그룹,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오늘의 습격.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지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린은 숨을 멈췄다.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파동이 일렁겼다. 그것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의지였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옆에 있으십시오. 그것은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선고하는 왕의 명령과도 같았다. 그의 말에는 그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권지혁의 선언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쐐기처럼 박혔다. 한서린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분노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밀어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당신 회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일지도 모르는 남자의 동정이나 보호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차라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편이 나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반항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냉혹한 현실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오늘 당신의 작업실을 망가뜨린 건 단순한 경고입니다. 나를 향한 경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며칠 전부터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던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싸움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보고서와도 같았다. 서린은 사진 속 남자들의 무감각한 시선에서 소름 끼치는 위협을 느꼈다. 오늘 겪었던 공포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고집이 생존 본능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 남자의 손을 잡지 않으면 다음번에 찢기는 것은 캔버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혁은 그녀의 동의를 얻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는 어디론가 짧게 통화했고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서린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 해체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곳은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이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과거는 정말로 끝장나 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숨막힐 듯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형태를 중시한 미니멀한 가구들,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정돈 상태.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왕을 위한 고독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서리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이질적인 존재임을 실감했다. 그녀의 등장은 권지혁의 철저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려 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인덕션 조작 실수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요란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서리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출근 준비를 하던 지혁은 난생 처음 겪는 황당한 상황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완벽한 요새에 울려 퍼진 소란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생경한 활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리는 이 황금 세장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거실 한쪽 창가의 자리를 잡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다. 도시의 풍경, 차가운 가구의 선,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까지. 그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옮기며 불안을 다스렸다. 저녁 늦게 퇴근한 지혁은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스케치북이나 주방 테이블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작은 흔적들을 발견하곤 했다. 그의 공간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고독한 요새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실장과 가사 도우미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회장님의 사적인 공간에 낯선 여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서린을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그녀의 존재가 권지혁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했다. 이전의 권지혁은 감정 없는 기계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동요가 언뜻 비치곤 했다. 그는 보고를 받는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서린이 있는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어느 날 밤 지혁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창밖의 도시 불빛이 은은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소파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서린을 발견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앳되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서재에서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서툴고 어색한 온기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잠든 그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고독한 요새의 문은 이미 열렸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다시 닫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지만 한서린에게는 점점 더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시의 눈부신 풍경을 보며 잠에서 깼고 최고급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안전을 완벽하게 통제했지만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그는 매일 밤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처럼 지친 얼굴로 귀가했고 서재에 틀어박혀 수많은 사람들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거나 복잡한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서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시작했다. 바로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역이 무심코 서재 테이블에 두고 간 서류의 제목들을 훔쳐보았고 그의 통화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이름들을 외웠다. 최진석, 세진그룹, 그리고 박상무. 그 이름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고통스러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한편 권지혁의 수사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최진석의 비자금 흐름과 박상무의 배임 행위는 명확했지만 그들이 왜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진정밀이라는 작은 회사를 집어삼켜야 했는지에 대한 핵심 동기가 불분명했다. 단순한 기술 탈취라고 하기에는 최진석이 감수한 위험이 너무나도 컸다. 그 배후에는 분명 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지역의 팀은 최진석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검은 돈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그 연결고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안개 속에서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지혁은 서재에서 부하 직원과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윤 이사라는 작자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인가? 세진그룹의 그림자 같은 놈인데 그놈을 잡아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단 말이다. 서재 밖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서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 이사.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들었다. 당시 아버지는 절박한 목소리로 윤 이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외쳤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키메라 프로젝트라고 적힌 서류를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뇌리를 스쳤다. 서리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망설였다. 이 기억이 과연 그의 싸움에 도움이 될까? 아니,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서재 문을 노크했다. 지혁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방금 통화에서 말씀하신 윤 이사라는 사람, 그리고 혹시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린의 말에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키메라. 그의 정보팀이 최진석의 암호화된 파일에서 발견했지만 끝내 의미를 풀지 못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걸 어떻게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윤 이사라는 사람이 그 기술을 포기하라며 아버지를 끊임없이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서린의 이야기는 안개 속에 갇혀있던 수사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지혁은 즉시 정보팀을 소집했다. 서린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시작하자 감춰져 있던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대진정밀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차세대 반도체 신소재 기술이었다. 만약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유신그룹의 기술력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었다. 최진석은 바로 이 기술을 노렸던 것이다. 그는 윤 이사를 내세워 기술을 빼앗으려 했고, 한상민 사장이 끝까지 저항하자 그에게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사고를 위장해 그를 제거해버린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혁은 설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주어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결정적인 열쇠를 쥔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서재 안쪽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세웠다. 스크린에는 최진석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괴물들과 싸우셨던 겁니다. 설이는 스크린에 떠있는 아버지의 사진과 최진석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슬픔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이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지혁은 결심에 찬 그녀의 얼굴을 보며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함께 싸워나가자는 굳은 맹세였다. 우리가 진실을 밝힐 겁니다.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고독한 요새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어 어둠 속의 거대한 적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서린이 제공한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결정적인 단서는 권지혁에게 가장 날카로운 창을 쥐어주었다. 그는 즉시 최진석의 제국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유신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세진그룹의 주가를 흔들었고,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언론에 최진석의 비자금 내역을 조금씩 흘렸다. 검찰 내부의 라인을 움직여 최진석의 측근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었다. 권지혁의 공격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최진석의 숨통을 조여갔다. 최진석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악재에 그의 왕국은 뿌리째 흔들렸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권지혁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알아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서린. 그 계집애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최진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경고 따위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혁의 아킬레스건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피를 봐야만 했다. 한편 권지혁은 펜트하우스에 갇혀 지내는 서린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안전했지만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생활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에게 불쑥 제안했다. 바람 쐬러 가지. 서린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그는 덧붙였다. 유신그룹 소유의 수목원입니다. 외부인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완벽하게 안전해. 그의 배려 섞인 제안에 서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숨막히는 이곳을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오랜만에 흙냄새와 풀향기를 맡자 서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목원은 지상의 낙원처럼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숫가를 따라 걸었다. 딱딱한 비즈니스와 음모로 가득 찬 펜트하우스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색하지만 평온한 공기가 그들 사이를 흘렀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머리카락,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가녀린 어깨. 그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자신답지 않은 충동을 느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목원을 빠져나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한적한 도로에서였다.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공간이 없었다. 동시에 뒤따라오던 검은색 밴에서 괴한들이 튀어나와 총구를 겨누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기습이었다. 권지혁의 뇌리에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번개처럼 스쳤다. 한서린, 수그려. 지혁은 고함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서린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녀를 좌석 아래로 밀어 넣었다. 바로 그 순간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차량의 옆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쏟아졌다. 지혁은 어깨에 불에 댄 듯 단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지만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서린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밖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뒤따르던 경호 차량이 필사적으로 응전하기 시작했다. 짧지만 지옥 같았던 시간이 흐른 뒤 괴한들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서둘러 현장을 벗어났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서린을 감쌌던 팔을 풀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린은 충격과 공포로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의 하얀 셔츠, 어깨 부분이 붉은 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을. 회장님, 다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덮쳤던 죽음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그가 다쳤다는 사실만이 그녀의 온 세상을 뒤덮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그의 상처를 지혈하려 애썼다. 지혁은 어깨의 통증보다 자신의 피를 보고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없으면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다치지 않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서 서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언제나 냉정하고 단단하기만 했던 얼음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두려움과 애틋함,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역의 개인 의사가 다녀간 후 그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총알이 스친 상처였다. 서리는 의사가 어질러 놓은 의료 키트를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다. 지혁은 소파에 앉아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녀의 손에서 의료 키트를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린이 놀라 고개를 들자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당신을 다치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전략적인 선언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세상 전부를 걸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맹세였다. 서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요새는 더 이상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바로 눈앞의 이 남자, 그 자신이 그녀의 유일한 요새였다. 어깨의 상처는 권지혁의 냉철한 이성에 차가운 분노라는 연료를 부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세상을, 그의 유일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세진그룹의 모든 약점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표시되었고, 법률팀과 금융팀이 24시간 대기하며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이 전쟁의 핵심 파트너가 된 한서린이 함께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세진그룹의 모든 것을 사들인다. 자금은 무제한으로 투입해.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명령과 함께 유신그룹의 거대한 자금이 금융시장에 풀리자 세진그룹의 주가는 속수무책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오랜 동맹이었던 주주들은 유신이 제시한 달콤한 제안에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최진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복수, 첫 번째 창이었다. 두 번째 창은 법의 심판대였다. 지역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최진석의 비자금 내역, 박상무의 배임 증거, 그리고 키메라 프로젝트, 기술 탈취의 전말이 담긴 자료를 가장 강직하다고 알려진 특수부 검색에 넘겼다. 한서린의 아버지, 한상민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타살의 정황을 담고 있다는 부검 재감정 소견서도 함께였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검찰은 즉시 세진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최진석에게는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법의 그물망이 그를 향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세 번째 창이 최진석의 심장을 겨누었다. 바로 여론이었다. 지역은 가장 신뢰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담은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거대 재벌 총수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떻게 성실한 중소기업 사장을 파멸시키고 그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곧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고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한서린이 있었다. 지역은 기자회견을 앞둔 서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이 전쟁을 끝끝낼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서린은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키메라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진석과 윤 이사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보다도 강력하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골리앗에게 맞서는 다윗처럼 그녀는 용감한 고발자로 세상 앞에 섰다.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보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저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 그는 변호사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동맹들은 등을 돌렸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검찰의 소환장이 문 앞까지 와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파렴치한 살인자, 탐욕스러운 괴물로 묘사되어 모든 뉴스 채널을 도배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절망적인 상황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지역과 서린은 나란히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세진그룹 스캔들과 용기 있는 제보자 한서린에 대한 이야기였다. 여론은 그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지역은 조용히 TV를 껐다. 전략적인 싸움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는 동정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용감했어. 그의 칭찬에 서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거의 끝났어.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몰랐다. 권지혁이 쳐놓은 그물망이 좁혀오자 최진석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검찰 소환, 계좌 동결, 언론의 십자포화,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의 몰락. 그가 기댈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었다. 어둡고 축축한 은신처에서 그는 며칠째 술에 절어 살았다. 텅 빈 눈동자는 광기와 편집증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권지혁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끌고 들어가야만 했다. 그의 뒤틀린 마음은 마지막 복수를 계획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권지혁의 심장을 파괴할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한서린이었다. 권지혁의 영혼은 그 계집애야. 최진석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수하들 앞에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애를 내 손에 넣는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그는 남은 모든 돈과 인맥을 쏟아부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철옹성이었다. 그곳을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새를 새장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한서린의 가장 깊은 갈망, 즉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서린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신을 아버지의 오랜 동료라고 소개한 남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한상민 사장의 비밀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고뇌와 진실이 담겨 있다는 말에 서린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남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경호원들 없이 조용한 박물관에서 혼자 만나자고 제안했다. 서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녀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지혁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자신의 경호원들에게는 박물관 입구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금방 일기장만 받고 나오면 될 것이라고, 상대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것은 그녀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인자한 인상이었다. 그는 서린을 박물관의 인적이 드문 2층 복도로 이끌었다. 여기서라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여는 척하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괴한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막고 옆에 비상계단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납치당했다. 경호팀장이 권지혁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세진그룹의 자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휴대폰을 건넸다. 전화를 받는 지혁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다. 하지만 수화기를 쥔 그의 손등에 힘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회의를 정회시킨 뒤 임원실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괴성을 지르며 거대한 원목 책상을 통째로 뒤엎어 버렸다. 값비싼 집기들이 박살나고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렸다.
얼음 왕자의 완벽한 통제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최진석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광기에 차 있었다. 권지혁 회장, 기분이 어떤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내 놈의 세상은 지금 내 손안에 있어. 최진석은 낄낄거리며 장소를 말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사업에서 맞붙었던, 그리고 지역이 승리하고 최진석이 패배했던 기억이 담긴 폐공장이었다. 1시간 주지. 혼자 와라. 내 놈의 목숨과 그 계집애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야. 내 놈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을 직접 봐야겠다. 전화가 끊기고 지역의 사무실에는 지독한 침묵이 흘렀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경호팀장과 비서실장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회장님, 명백한 함정입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그러나 지역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과 최진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사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책상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허리춤에 꽂았다. 그는 더 이상 유신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암컷을 되찾기 위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한 마리 늑대였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며 자신을 막아서는 부하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따라오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노려보던 한설인의 강인한 눈빛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지혁이 도착한 폐공장은 과거의 야망과 현재의 파멸이 뒤엉킨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음산한 소리를 냈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그의 발밑에서 위태롭게 부서졌다. 공장 중앙 희미한 비상등 아래 최진석이 서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총구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한설인의 관자놀이를 겨누고 있었다. 설인은 지역을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말라는 위험하다는 무언의 절규였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세상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셨군, 위대한 권지혁 회장. 최진석이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놈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도 꿈쩍도 않더니 결국 이런 볼품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그는 설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지혁을 조롱했다. 무릎 꿇어. 내 놈이 평생 경멸하던 나 최진석 앞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남자 권지혁. 그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을 보기 위해 최진석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놀랍게도 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총을 꺼내 바닥으로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설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진석은 희열에 가득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래, 바로 그거야. 더 빌어보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해봐. 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패배를 인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석, 네가 이겼다. 그러니 저 아이는 풀어줘. 원하는 게 내 목숨이라면 기꺼이 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았다. 최진석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며 방심한 채 지혁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암살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발끝으로 바닥에 있던 쇠 파이프를 걷어찼다. 깡! 쇠 파이프가 근처의 드럼통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고 최진석이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지혁은 땅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그는 총알처럼 최진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그의 복부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었다. 케흑! 최진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어진 싸움은 처절했다. 그것은 신사적인 격투가 아닌 모든 것을 지키려는 자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의 원초적인 몸부림이었다. 결국 지혁은 피투성이가 된 최진석의 얼굴에 총구를 겨누며 길었던 싸움을 끝냈다. 지혁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때 서린의 애절한 목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안 돼요. 지혁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최진석에 대한 공포가 아닌 사랑하는 남자가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수많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충직한 비서가 그의 마지막 명령을 어기고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며 총 개머리판으로 최진석의 머리를 내리쳐 그를 기절시켰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한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진석과 그의 잔당들을 체포하는 동안 지혁은 곧장 서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자유로워진 서린은 그대로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지혁은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의 여파로 그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여기 있어.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 공장에 깨진 유리창 너머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혁은 서린을 이끌고 공장의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잿빛 어둠을 몰아내는 여명의 빛 속에서 그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서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내 세상은 널 만난 날 시작됐어. 이 말을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것은 왕의 명령도 전략적인 선언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꺼내어 바치는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이었다. 그들은 폐허가 된 공장을 걸어 나왔다.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동트기 시작한 새벽의 맑은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지혁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증오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맹세 위에서 두 사람만의 새로운 세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함께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진석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주범인 최진석은 살인교사, 기술 탈취, 횡령 등 수많은 죄목이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한서린의 아버지 한상민의 이름은 명예롭게 회복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후 훈장을 받았고 키메라 프로젝트는 그의 이름을 따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언론은 거대한 악에 맞서 용기를 낸 한서린을 진실의 등불이라 칭송했다. 권지혁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세진그룹의 핵심 자산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유신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유신그룹의 임원들은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체감했다. 지역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지만 그의 결정에는 이제 차가운 계산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따뜻한 고려가 담겨 있었다. 가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를 때면 임원들은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그들의 왕이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다. 도시에서 가장 높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그녀의 그림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언제나 향긋한 커피 향이 풍겼다. 지역은 그녀를 위해 펜트하우스의 가장 전망 좋은 곳을 개조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화실을 만들어 주었다. 서린은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절망적이지 않았다. 잿더미가 아닌 찬란한 햇살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어느 주말, 지혁은 서린과 함께 그녀의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서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세상은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동등한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념일. 지혁은 서린을 데리고 그들의 악몽과도 같았던,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그 수목원을 다시 찾았다. 예전의 상처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고 수목원은 그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서린은 호숫가에 이젤을 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잿더미 속의 씨앗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붓끝에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푸른 숲이 태어나고 있었다. 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격정으로 뛰지 않았다. 대신 깊고 평온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다. 서린의 그림처럼 그들의 세상도 이제 온통 밝고 따뜻한 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혁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를 만나기 전 내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어. 내 삶에 이 모든 색을 가져다줘서 고마워.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내 세상은 언제나 네가 있는 곳에만 존재해. 서린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그의 품에 기댔다. 억제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마음은 마침내 한 소녀로 인해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눈부신 그림과도 같았다.